문해력이 뛰어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가 0-100 1초 때 최고 시속 360km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죠.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건 뭐냐면 운전자가 엑셀을 안 밟아. 안 가. 안 가. 이런 거예요. 이런 애들은 성적표로 딱 보여요. 자, 봐보세요. 독후 활동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를 독후 활동을 시켜요. 책을 읽을 때마다 독후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독후감 독서로 숙제 때문에 책이 네. 싫어졌다는 애는 있어도 네네. 그것 때문에 독서가가 됐다는 애는 없어요. 유일한 독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도 제가 최대치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를 하나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최승필 작가님이 새 책을 내셨습니다. 다시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짧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간략하고 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알겠습니다. 답변들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가 학습 만화만 읽으려고 한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학습 만화만 읽으려고 할 때 일단 집에서 싹 다 치울까요? 예. 어.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네. 친구 중에 미운 친구가 있다. 저 친구가 괴로워했으면 좋겠다. 어. 그 집에 선물을 줘라. 그럼 그 아주 학습 만화, 재밌는 학습 만화. 그 학습만화 그 집에 침투하여 그 친구의 자녀의 문해력을 파괴하고 독서 문화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농담인데, 예,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학습 만화를 이렇게 맨날 흉보고 다니니까 욕을 많이 먹어요, 제가. 학습 만화도 읽고 글책도 읽고 뒤에 가서 학습 만화 읽고 글책만 읽게 되고. 이거는요, 진짜 독서가. 초4인데 문해력이 중2야. 이런 애들만 가능해요. 나머지는 무조건 학습 만화 글책 다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습 만화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치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병행하는 경우는 좀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간을 정해서 우리 이때만 학습 만화 보고 나머지는 다른 책을 보자. 가능하죠, 그것도. 근데 그거는 이때는 학습 만화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학습 만화를 놀 때 본다, 쉬는 시간에. 저는 그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거는 개입할 권리가 없어요, 부모가. 네네. 아이의 자유시간이잖아요. 그때 있는 거는 뭐 스마트폰도 하게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학습 만화가 아무리 글책을 잡아먹는 그런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보다 훨씬 좋습니다. 컨텐츠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걸 두 개를 병행했을 때 학습 만화 글책 다 잡아먹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컨텐츠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병행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초1, 초2 때 돼요. 근데 초1, 초2 때 돼서 그럼 시켜도 되냐? 그런 애들이 초3 되면 학습 만화만 읽어요. 이게 비긴즈예요. 학습 만화 몰빵의 비긴즈. 그러니까 어떻게 초1, 2때 해보니까 야, 너 학습 만화 3권 읽을 때 글책 7권 읽어. 이게 되거든요. 네. 이때 이제 착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쭉 가면 되겠다. 초3 되잖아요. 99.98%는 다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림책 비슷하거든요. 초3 때가 됐을 때 책이 드디어 내가 바로 글책이다 하면서 한 페이지에 15줄 80페이지. 학습 만화 페이지 터닝에 익숙한 애들이 이거 못 읽습니다. 그래서 독서 시간에는 반드시 글책을 읽게 해주고, 아까 분리 말씀하셨는데, 네네. 만약에 글책 독서 시간을 학습 만화에서 생긴 속독 버릇이 안 넘어오게 차단한 채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도 차고 넘치는 거라 이것만 지킬 수 있으면 사실 괜찮죠. 어쨌든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집에 들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것만큼이나 학습 만화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가정에서 사실상 모든 책을 사기에 좀 무리가 있는데 꼭 사야만 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요? 애가 2번, 3번 읽을 책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 사달라 그래요. 이거는 더 읽고 싶어.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사주잖아요. 사준다고 해서 무조건 반복해서 읽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준 책은 반복해서 읽을 가능성이 커요. 사실 이걸 좀 돈을 아끼시려면 반납한 후에 다시 빌려요. 아니면 연장을 해서 놔둬봐요. 2번 읽어. 3번도 읽을 기세야. 그때 사주는 게 좋아요. 한 번 읽을 책을 사주잖아요. 기둥불이 뽑혀나갑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기한이 다 됐어요. 아이가 읽고 싶다고는 하는데 그럴 때 연장을 해서 좀 읽게 해주나요? 아니면은 좀 아쉬움이 남기 위해서 일단 반납해버리나요? 그 아쉬움을 어디다 쓰시려고요? 나중에 책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화가 나겠죠. 책 읽다 끊기면 진짜 그것만큼 열받는 게 없거든요. 당연히 연장해서 읽으시고. 오디오북에 관한 질문도 많았는데요. 오디오북을 듣기만 하는 것도 좀 문해력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글밥이 너무 많을 때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글씨를 읽는 건 어떤지. 자, 생각해보세요. 아주 좋은 강연을 소리로 들어요. 네. 문해력 올라올까요? 문해력은 글을 읽는 능력이니까 안 올라오겠네요. 이게
유입 방식이다. 문해 이 소리는 귀로 들어오잖아요. 글은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독서가 문해력에 끼치는 영향은 독서가 사실은 생각하는 행위라서 묵독 그 자체가 생각하는 행위라는 점 때문에 제 아무리 내용이 도움이 안 되는 거라도 아이가 집중해서 읽으면 문해력이 올라오는 이유는 이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들으면 그게 당연히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오디오북은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잠자리 독서 우리 읽어줄 때요. 왜냐하면 잠자리 독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애가 잔다고 누워있고 옆에서 읽어주는 건데 오디오북하고 똑같거든요. 이럴 때는 오디오북 틀어주면 돼요. 근데 오디오북을 듣는 게 독서 행위일 수는 없어요. 많이 읽는 아이인데도 정작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 뭔가요? 공부 안 해서 그렇죠. 공부와 또 읽기는 다르다. 문해력이 뛰어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가 0, 100, 1초 때 최고 시속 360km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죠. 네.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건 뭐냐면 운전자가 엑셀을 안 밟아. 안 가. 안 가. 이런 애들은 성적표로 딱 보여요. 국어만 더럽게 잘해요. 나머지는 안 나와요. 이 공부에는 사실 문해력만 높다고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공부에는 기질도 있어야 돼요. 애가 너무 자기 주도성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잖아요. 저는 그거 훌륭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원하는 공부는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내가 꾸는 꿈이 공부가 필요하면 그런 애가 작심을 하면 되게 무서워지죠. 무서워지지만 그런 애가 꾸는 꿈이 공부가 상관이 없어. 공부 안 해요. 그럼 그 뛰어난 자동차 어디다 쓰냐?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써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부머리 독서법을 쓰게 됐던 이유도 그런 애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머리 좋은데 공부 안 하는 애들 걱정 하나도 안 되거든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 꿈을 꾸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좌절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자동차가 시속 80km밖에 안 나와서. 이런 아이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독후 활동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떤 거 권하시나요? 안 권해요. 독후 활동 안 아예요? 권합니다. 자, 봐보세요. 독후 활동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를 독후 활동을 시켜요. 책을 읽을 때마다 독후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독후감 독서로 숙제 때문에 책이 네. 싫어졌다는 애는 있어도 네네. 그것 때문에 독서가가 됐다는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책이 싫어지는 네. 역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큰 거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교에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네네. 그건 독서 교육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가정은 독서 문화를 만드는 곳에서 그걸 왜 하냐고. 유일한 독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도 제가 최대치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말고는 하지 마세요. 최대치는 뭐냐면 책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럼 읽어야 돼? 안 읽어도 돼요. 지나가다가 왜 마트 같은 거 갈 때 요즘에 똘똘이 뭐 읽어? 좀 재밌는 거 없어? 뭐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 다시 물어보면 돼요. 그게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그 책에 대해서 혹은 책을 읽은 아이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는 거. 이게 맥스입니다. 특히 읽기 독립한 초등학생의 경우는 이 선을 넘어서지 않는 게 되게 오히려 중요해요. 그리고 또 책에서 독후감 쓸 때 줄거리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책을 읽은 계기, 책의 줄거리 쓰고 느낀 점 이렇게 가르쳐요.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줄거리 쫙 쓰고 참 감동적이었다.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글쓰기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이한테. 도움도 안 되고 재미도 없죠. 유일한 도움은 책을 읽은 내용을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는 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근데 글쓰기의 관점에서 보면 글쓰기 실력을 늘리는 게 아니고 글쓰기를 대하는 태도를, 사고를 틀어막는 거예요. 사실 독후감이라는 건, 자, 봐보세요. 창의적 글쓰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쓰고 있는 글의 본질을 이해해서 그 본질에 맞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독후감이라는 건 책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책을 읽은 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책이 못돼 처먹은 남동생 때문에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의 이야기다. 자, 그럼 이걸 제일 잘 전달할 방법이 뭐냐? 우리 집에 있거든. 그 못돼 처먹은 남동생.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책 얘기를 쓰는 게 아니고 내 동생이 나한테 한 짓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상타는 독후감 중에는요, 제목만 그 책이 들어가고 내용에 그 책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글도 있어요. 근데 읽으면 알겠어. 뭔지. 이런 글들도 있단 말이에요. 일기도 마찬가지예요. 일기도 애들 일기 쓰라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쓸 게 없어. 아침에 일어났다. 밥을 먹었다. 학교에 갔다.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 친구와 싸웠다. 집에 들어왔다. 잠을 잤다.
선생님 그 밑에 감상을 써야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한두 줄 적죠. 음. 참 재미있는 하루였다. 그치? 일기 목적은요. 뭔가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 하루에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별일 없어. 별일 없었는데 쓰면 일지요, 일지. 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 친구 그 자식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자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그럼 걔에 대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학교에서 주는 주제 일기가 그거잖아요. 타인이 해놓은 생각을 내 머리로 재생해보는 게 독서라면 글을 쓴다는 건 내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일기도 어느 날 내가 다시 읽는다고. 그 타인이에요. 내가 쓰던 그때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생각을 정리해보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 맞춰서 이 글쓰기를 할 때 정형화된 틀을 주지 않고 자, 독후감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쓰게 해야지 줄거리 쭉 쓰게 하고 그럼 다 보고 있으면 너무 슬퍼요. 독후감 대회 한 80, 90% 그런 글들이에요. 독후감도 그렇고 글쓰기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육아연구소의 공식 질문인데요.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일상에서 최근에 행복을 느끼신 적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이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저는 사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사랑은 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잖아. 나 이런 사람이지 그냥. 근데 뭘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거나 그렇게 뭐 있어. 그냥 이 상태인데 제가 그래서 인위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네. 그래서 부자연스럽게. 네, 부자연스러운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행복은 불안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안은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는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다는 건 변동성을 이 기본인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사실 불안은 삶의 조건이고 저는 불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안이 있어야 이 삶의 에너지도 생기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불안에 과도하게 잡아먹히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불안을 다룰 때 뭐가 필요하냐. 뭐 아시겠죠? 설마 책?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객관적 시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나에게 생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불안을 다스리는 기술이 그것이 곧 행복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나와 주셨는데 본질은 항상 같아서 하는 이야기가 같다고 하시는데 왜 매번 이렇게 새롭게 들리죠? 질문을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저희 영상을 통합본으로 다시 올렸는데 듣다 보니까 예전에 본 영상이었다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새롭게 또 계속 그래야 될 텐데 계속 새롭게 느끼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반기에 고학년 청소년 편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다시 한번 나와서 본질적인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주시기를 그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마치 다른 얘기인 양 네네. 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새롭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